새벽 3시 침대 옆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잠결에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새벽에 전화를 한 건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엄마, 나 데리러 올 수 있어? 뭐,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알았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었습니다. 남편이 차 키를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꼭 쥐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새벽에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2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벤치에 세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지은아, 겨울 잠옷 차림에 패딩 하나만 걸친 딸.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었고 지훈이는 엄마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속 한 번 제대로 썩인 적 없는 딸. 사춘기 때도 반항 한 번 안 했던 딸. 항상 괜찮아요, 엄마 했던 딸이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 일단 차에 타자. 애들 감기 걸리겠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든 지훈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지은이는 지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먼저 따뜻한 방에 재웠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밀었지만 지은이는 차를 들 힘조차 없는 듯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할지. 지은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응, 말해봐.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 오늘 집 비우라고 통지서가 왔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사위가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 오빠가 우리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어. 나 모르게. 담보대출? 돈은 어디다 썼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도박. 그 한마디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야? 결혼 전부터 했대. 난 5년 전부터 알았고. 5년. 5년 동안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라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 아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지은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한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 그동안 딸이 혼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알아주지 못했다는 후회.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순했습니다. 친구들이 사춘기에 반항할 때도 우리 딸은 조용히 공부만 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일 끝나면 집에 와서 TV 보거나 책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이 편하다던 아이. 우리 딸은 어쩜 이리도 착한지 속 한 번 안 썩이고 남편과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성격이 나중에 고통을 혼자 삼키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 전 딸이 처음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죠. 단정한 옷차림의 바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가 발라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는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딸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모습에 흡족했습니다. 결혼 후 5년간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빠짐없이 인사를 왔습니다. 손에는 늘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요. 주말이면 이런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날씨도 좋은데 나들이 가실까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사위를 만났을까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준혁은 훌륭한 사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가 돈 좀 빌려달래. 갑작스러운 부탁에 조금 놀랐지만 그래도 우리 사위가 하는 말인데 물었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잘해온 사위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족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요. 곧 갚을 거라고 했으니 별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결국 1년이 지나도록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잊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그때 빌려준 돈,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꼭 드릴게요. 미안해하는 표정이 진심처럼 보여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갚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돈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4년 전부터 명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겠거니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사 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줄은.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이사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크고 있으니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가 보다 생각했죠. 더 좋은 데로? 하지만 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 좀 작은 데로. 왜? 지수도 크는데. 애도 커가고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더 작은 집으로 간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혁 오빠가 투자한 게 잘 안 됐대. 투자? 사위가 투자를 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잃은 걸까요? 그래도 아기 있는데. 더 말하려던 순간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리끼리 결정한 거야. 딸은 항상 그랬습니다. 괜찮아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신호였죠.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성인이 된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투자를 했길래 집을 줄여야 할 만큼 손해를 본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었던 걸까요? 투자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도박이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지낼 아이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또 다시.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밝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1,000,000원만. 꼭 갚을게요. 1,000,000원. 이번에는 액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전에 빌려간 500만 원을 갚지 않았는데 또 빌려달라니요. 무슨 일이야?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유라도 알아야 남편과 상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업 좀 하려고요. 기회가 왔는데. 사업? 투자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 때문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긴 상의를 했습니다. 이미 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또 빌려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해 결국 빌려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갚을 거라고, 사업이 잘 되면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함께 갚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달에는 꼭 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슬픈 건 믿음이 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믿었던 사위, 평생 모시겠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그 청년은 이제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 전, 딸도 5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온 겁니다.
엄마인 저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터진 것처럼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을 겁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한테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말하면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봐. 역시 우리 딸이었습니다. 평생 부모 속 썩이지 않으려고 혼자 끙끙 앓던 아이. 자기가 힘들어도 부모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던 그 아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처 몰랐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어. 믿었지?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왔어. 남편 이름으로. 대출업체. 그때 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화를 냈지. 근데 울면서 빌더라고.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도박 중독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다음이 있습니다. 믿은 거야? 물어보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어. 바보같이. 딸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딸은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도 아침이 되면 아이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지어야 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해야 했을 겁니다. 빚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소액 대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몇십만 원씩 여러 곳에서 조금씩 빌린 게 쌓이고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카드론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한도까지 다 끌어다 썼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알면서도 당장의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캐피탈 대출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 금리가 높은 캐피탈로 갔던 거죠. 자동차를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불법 사채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막을 때마다 울면서 빌었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끊겠다고. 사위는 매번 울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했다고요. 아이들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이제 정말 끊었다고. 그런데 한 달도 안 가서 다시 시작하더라. 한 달, 길게는 2달을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도박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고 거짓말이 시작되고 또다시 빚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 반복이 5년 동안 계속되었던 겁니다. 믿고 실망하고 또 믿고 또 실망하고 그 과정에서 딸의 마음은
조금씩 부서져 갔을 겁니다.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밝고 희망찬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깊은 절망과 체념뿐이었습니다. 이미 희망이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딸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오다가 이제야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깊은 수렁에서 딸을, 손주들을, 그리고 어쩌면 아직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위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딸이 무언가 더 말하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을 떨며 용기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리고 더 있다는 말인가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또 무슨 이야기가 남아있단 말인가요? 딸이 천천히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긴팔 옷 속에 감춰져 있던 팔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시간차를 두고 생긴 듯한 멍들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전부터야 도박으로 돈 잃으면 화풀이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박도 모자라 폭력까지. 우리 딸이 2년 동안 맞아왔다는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사위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줘, 엄마. 애들 깰까봐.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 걱정을 하는 딸. 자기 고통보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걱정하는 엄마. 그게 우리 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딸의 대답은 또다시 가슴을 후볐습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부끄러웠어. 부끄럽다고요. 피해자인 딸이 부끄러워한다고요. 잘못은 사위가 했는데 폭력을 행사한 건 그 남자인데 왜 우리 딸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말없고 조용한 성격. 부모 걱정시키기 싫어하는 착한 마음. 딸의 그 미덕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딸이 좀 더 말이 많았다면,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는 성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놓쳤던 신호들이, 무시했던 이상한 점들이, 명절에 오지 않던 것. 그때마다 회사 일이 급하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회사가 명절에 직원을 불러드립니까? 그건 도박장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말에 자주 없던 것, 회의가 있다고, 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그렇게 자주 일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것도 도박이었던 겁니다. 회식이 많다던 것,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잦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는데 우리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다음 날 딸과 함께 앉아 빚의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대출 8천만 원, 캐피탈 대출 5천만 원, 불법 사채 1억 2천만 원,
카드빚 3천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총액 2억 8천만 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딸이 이런 빚더미 속에 10년이나 갇혀 있었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 이미 팔린 차, 해지된 보험, 텅 빈 적금 통장, 그리고 딸 명의로 된 것들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명의 도용이었습니다. 딸에게 고소하라고 했지만 딸은 남편이라는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그 인간을 감싸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3개월 전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횡령 혐의였습니다. 회사 돈을 도박에 썼다는 겁니다. 모범 직원이라던 사위, 승진했다던 사위. 10년 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습니다. 사기, 명예도용,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딸이 10년 동안 견뎌온 현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딸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빚 관련 서류들. 하나하나 모으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각각의 증거가 딸이 겪은 고통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손주들의 상담 기록도 첨부했습니다. 아빠의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2억 8천만 원의 빚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 적금, 손주들을 위해 모아둔 교육비,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인간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딸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까지 합쳤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는 사라졌지만 딸과 손주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먼저 불법 사채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지만 빚의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은 사라졌고 남은 건 작은 전셋집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딸은 매일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이혼 소송과 사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딸은 이혼을 했고 사위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네요.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10년. 딸이 10년 동안 그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게 저는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말없고 조용한 성격, 부모 속 썩이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
그게 도리어 아이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딸은 가끔 말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 다 썼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너와 손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뿐이라고. 내가 평생 속 썩이지 않으려고 혼자 참았던 거 엄마는 안다고. 이제는 힘들 때 말하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